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외딴 집을 빌리기로 했다. 그곳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일행은 나를 포함해 5명이었고 우리는 각자 짐을 챙겨 출발했다. 집에 도착하니 주변은 이미 어두웠고 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모습이 어딘가 오싹한 기분을 자아냈다. 집 자체는 꽤 낡아 보였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제안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진짜 공포 체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 나는 망설였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교대로 손전등 하나씩 들고 집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혼자 집 밖으로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산속의 정적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풀이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조차도 무언가 내 곁을 맴도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동물일 거야 라고 스스로 안심시키며 발걸음을 옮기자 다시 같은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겁에 질려 집으로 달려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친구와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너도 들었어? 그가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기척을 감지한 것이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자 남아있던 친구들 역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며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창밖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다고 결론지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모두는 짐을 싸서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동안 그 집은 버려진 상태로 있었고 사이 여러 번 방문했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집에 머무르는 동안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산을 방문하지 않았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공포에 몰아넣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음산했던 밤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겪었던 공포 체험이다. 가끔씩 친구들끼리 모여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코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종종 무시무시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오래된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구석에는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건물들로 둘러싸인 이 아파트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 저녁부터 시작된 이상한 현상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입구부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특히 해가 지고 난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이 되면 13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소리는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들리곤 했는데 그 시간의 복도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몇 주민들만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3층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발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 중 한 명이 그 소문이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밤 늦게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갑자기 멀리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실루엣은 복도 끝에 더 있었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가까이 다가오는 그 형체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실루엣은 아무런 얼굴도 체형도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뿌옇게 퍼져 있는 모습이었고 그 상태로 그저 무심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는 급히 몸을 돌려 방으로 도망쳤고 그 후로는 절대 밤에 13층을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으며 형체는
날이 갈수록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는 베란다, 창문 너머로 그 형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고까지 했습니다. 13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층에서도 발소리가 들리고 형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모여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 제안을 논의한 끝에 아파트의 역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단지 전체가 세워지기 전 그 자리는 오래된 공동묘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개발 과정에서 많은 유골들이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지만 이장 과정에서 몇몇 유골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의 무속인을 불러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무속인은 신중하게 의식을 준비한 후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자 점점 아파트 전체가 서늘한 기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은 정성껏 귀신들을 달래는 의식을 이어갔고 긴 시간 끝에 의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의식 이후로 신기하게도 13층의 발소리와 형체에 대한 소문은 점차 잦아들었고 결국에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주민들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날 때면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그 아파트에 대한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서 있지만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그곳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운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 친구 준호가 직접 겪은 일이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유령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대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스터리 동아리에 가입해 여러 유령의 집이나 폐가를 탐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 탐사 중 하나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준호와 동아리 회원들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폐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땐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알려져 있었다. 수십 년 전에 그 집에서는 가족이 집단으로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다른 이야기로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이유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탐사 당일 준호와 동아리 회원들은 밤 11시쯤 그 집에 도착했다. 집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도착하자마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리고 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스산한 소리를 냈다. 탐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회원이 2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다른 회원들을 불렀다. 그 지점에서 머무르던 그들은 분명히 발소리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집안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공포심에 휩싸인 몇몇 회원은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준호와 몇 명의 용기 있는 회원들은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2층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그 집의 어린아이가 쓴 것 같았다. 일기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괴로워하며 울고 있어. 우리를 다 데려간대 같은 글귀들이 빼곡했다. 일기장을 읽던 중 갑자기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손전등 불빛마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방구석에서 창백한 얼굴에 아이가 천천히 나타나더니 준호를 늘어지게 쳐다보았다. 준호는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리고 으스스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준호는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방을 나섰다. 다른 회원들도 상황을 깨닫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다. 탐사가 끝난 후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에 자꾸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준호는 몇 주 동안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에서는 항상 그 집과 창백한 아이가 나타났다. 어느 날 꿈에서 깨어난 준호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그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졌고 그 일기장을 없애기 위해 불에 태워버렸다. 그 이후로 준호는 다시는 그런 탐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은 평생토록 그를 괴롭혔다. 이것이 바로 내가 들은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한적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는 대학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열려 있었다.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왔지만 시간이 늦어지자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특히 밤 11시가 넘어가자 나는 작은 스터디룸에서 혼자 남게 되었다. 도서관 전체가 조용한 가운데 나 혼자 있다는 생각에 조금 오싹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 책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착각일 거라 생각했다. 이 도서관은 오래된 건물이라 종종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책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규칙적인 간격으로 나는 용기를 내어 스터디룸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희미한 조명에 의해 어둡고 길게 펼쳐져 있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복도 끝에 있는 거울에 무언가 비치는 듯했다.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깜짝 놀라 나는 거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형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안개처럼.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아마 피곤해서 그랬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스터디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을 닫자마자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닫고 자리로 돌아오자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나를 놀리는 것처럼 집요했다. 나는 결국 짐을 챙겨 도서관을 나가기로 했다. 복도를 걸어 도서관 출구로 향하는 동안 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점점 빨라지는 내 걸음에 맞춰 그 발소리도 빨라졌다. 도서관을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몸을 피했다.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를 주문한 후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도서관 2층 창문을 올려다보니 아까 그 거울에서 봤던 형상이 창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대로 창밖을 내려다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근육이 얼어붙은 채 나는 서둘러 눈을 돌렸다. 그 후로 나는 밤늦게 도서관에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 거울과 창문에 비친 형상의 섬뜩한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오래된 도서관엔 아무래도 뭔가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그 도서관의 수년 전 어떤 학생이 그 자리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다고 한다. 그 후로 그곳을 자주 드나들던 학생들 사이에서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졌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도서관에 갈 때마다 나는 그저 점점 비어가는 자리에 집중하며 도서관과 관련된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치려 노력했다. 그리고 오늘도 난 사람들로 붐비는 낮 시간에만 도서관을 이용하며 밤이 되면 서둘러 그곳을 떠난다.